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그럼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분양자도 주차비 내야 하나요? 화장품 무료 테스트를 받고 피부가 엉망이 됐어요. 시동생에게 맞았습니다. 거짓 모델하우스 사기 분양.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순서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네,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를 직장 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형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차별과 관련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크게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시정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노동 현장에서 성차별을 막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양성 기본평등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별 범주뿐만 아니라 평등 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은 물론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이 법이 발의가 된 뒤로 지난 21대 국회까지 8차례에 걸쳐서 법안이 모두 상정이 됐지만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네, 이 차별을 금지한다 이거 먼저 이제 좀 헌법이 생각나긴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뭐 거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재화, 용역, 교통수단 등의 공급과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포괄적 차별 행위로 규정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또 개별 조항인 양성평등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북한
인권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법상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이 이 개별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지만 차별은 여전히 실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용재와 용역, 교육, 행정 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개별적 그 차별금지법은 이미 여러 가지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을 실제로 모두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그 차별적 행위가 지속성, 고익성 등의 양상을 보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권위에 진정,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기관이 차별적 행위를 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규제가 되지 않는 이런 차별적 행위를 처벌 규정을 마련해서 좀 실효성 있게 국가 차원에서 해소해 주자는 취지로 좀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반대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나요? 네,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이미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항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평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굳이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법되어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에 붙어 있는 이 포괄적인 문구가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게 해야 될 이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좀 반하는 면이 있고요. 네. 또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는 달리 다른 것도 같게 이렇게 취급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징역형 등 그 어떤 처벌 규정을 이렇게 둘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 입증 책임을 차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 즉 차별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점도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법의 제정 목적이 그 차별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갖다 실제 적용하다 보면은 그 차별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모든 그 헌법적 원칙들에 좀 반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반대쪽의 주된 논거입니다. 네, 이 밖에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나요? 네, 경제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고소 고발 등 이러한 이제 부작용들이 좀 남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고용 부분인데요. 현재 발의된 법안은 채용과 승진, 급여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제정되면 제2, 제3의 임금 피크 소송이 고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잇따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계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동성애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법으로만 보호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그것 역시 다수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계와 종교계도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변호사님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논란이 되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법적인 이제 실효성을 가지려면 형사처벌이나 징벌적인 어떤 손해배상 등 조항을 가지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종차별과 같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내용이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해 대해서는 어떤 다수의 의견들이 지금 한 번에 모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태죠. 그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교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성적 소수자는 일종의 질병이고 국가가 이를 치료를 통해서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반대의 시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이 좀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고 좀 대화의 타협이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별금지법 찬반 논란은 올해로 17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측이 정말 그 접점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상가예요. 네. 이 분양자거든요. 네.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평면도를 떼어보면은요. 네. 평면도에 근린생활 주차 공간 해가지고 2대가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아파트 관리실에서요. 네. 상가분 지분이 없으니까 네. 돈을 내라고 그래서요. 네. 그동안에는 2만 원씩을 냈었는데요. 네. 관리소장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저랑. 네. 그때부터 4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나는 안 내겠다. 상가 주차장이 있으니까. 네네. 난 돈을 못 내겠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엔 그래서 안 내고 있었더니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러면 상가 주차장이 있는 걸 확인서를 떠오면은 자기가 관리실을 그만두겠다고 하고요. 있으면은 저보고 나가래요. 네. 그래서 제가 평면도를 떼다 보여줬어요. 네. 그걸 보고도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네. 그거는 아니니까 네. 저보고 나가라고 경고장. 네. 경고장을 보내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보내고 막 한 3번 정도 보냈거든요. 이런 거를. 네. 그래서 저는 주차비를 제가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이런 경우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가 분양자이시고 지금 네. 아파트 관리실과 지금 주차비로 좀 갈등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사연 지금 저 잠시 들어봤고요. 옆에 김배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네.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네, 나누시죠. 이게 방송되는 거예요? 네네. 네.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준비 좀 많이 할 걸 그랬어요. 네, 아니요. 저 김현준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말씀 주신 내용으로도 아마 충분히 저 상황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보통은 이제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단, 그러니까 주택 관리단과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예, 여기는 조그만 그 단지가 저기 한 동짜리 18세대 아파트. 아, 네. 그래서 별도로 지금 그러면은 상가는 몇 세대가 있습니까? 6세대요. 6세대. 네. 그럼 전체적으로 그 건물 관리단에 상가 입주자분들 포함이 되어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입주자는 아니고요. 네. 상가 분양 받아 있고 자기 집도 여기서 살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상가 부분하고 이제 건물 주택 부분을 같이 소유하신 분이 되시고 예, 아무튼 상가에 그 입주하신 이제 상가의 소유자분들도 당연히 그 건물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등기상에 다 아마 나올 텐데 지금 네. 아까 그 주차 때문에 다투셨던 그 관리인 분이 예. 뭐 상가 부분은 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진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저한테. 네, 아마 등기를 아마 발급을 받아 보시면 네. 지금 상가 부분, 주택 부분 관계없이 모두 다 그 일정 그 평수에 따라서 공용 네. 부분에 대한 아마 지분들이 아마 표시가 돼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등기부 동분에는요. 네, 그 주차 그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주차와는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분. 네, 공용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일정 지분을 건물 소유자도 상가 소유자도 가지고 계시다. 이제 그걸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따라서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예. 전체 주상복합 건물의 그 관리단에는 상가 소유자분들도 포함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주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다수가 예를 들어 이제 건물 그 주택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관리단에서 이제 관리 규약을 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가 부분은 뭐 주차비를 얼마로 한다, 뭐 건물 부분은 네. 저 주택 부분 얼마로 한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등한 그 규정이 이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일관성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돼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비를 갖다 그 주택 부분에 비해서 더 받는 것은 부당하다. 예.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더 부과했던 부분을 모두 무효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예,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주차비를 부담하시더라도 네. 아파트 쪽 부분 소유자들과 동일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부담을 하시는 것이 이제 맞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에 관해서는 처음에 그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처음에 이제 주차장 면적하고 그 각 호당 주차 대수를 갖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 계획서가 제출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관할 그 시군구청에 가셔서 예. 그 당시에 제출된 주차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시면 상가 부분은 주차 계획서. 주차 계획서요. 네. 네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출이 아마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각 뭐 아파트 뭐 몇 평짜리는 뭐 몇 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차 계획을 갖다 모두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네, 요즘엔 주차장 그 확보가 필수적인 그 허가 요소기 허가 기준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가 부분도 분명히 주차를 아예 안 줄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상가 부분도 각 호당 뭐 0. 몇 대라든지 뭐 1. 몇 예, 예. 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통상 네. 지금 예를 들어 상가가 6개인데 근린생활 그 주차 공간이 2대라면 예. 지금 결과적으로 한 0.3대 정도는 가지고 네, 계신 거죠. 0.3, 네. 예, 0.3대 정도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0.33 정도 보시면 되죠. 예, 0.33 정도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고 네. 그것을 갖다가 어느 부분이 그
상가 소유자 6명이서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 쓰실 것은 상가 부분 분들이 따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 네. 물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아파트 주차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을 갖다가 상가 이용자들이 쓰게 되는 경우에서는 그거는 아파트 관리단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 네, 되시겠죠. 그거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네. 그것이 불합리하게 지나친 이제 차별이 된다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 네. 네네. 예. 그리고 아까 그 관리단 그 관리인께서 뭐 네. 관리소장님께서 뭐 형사적인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형사적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발생될 것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뭐 형사 고발을 한다 막 경구장 해갖고 3번을 보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형사 고발을 한다는 것인지는 말씀을 불법 주차로요. 불법 주차요. 예. 저기 이제 상가 지분이 없으니까요. 네. 차를 대고 있으니까 불법 주차다 해가지고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경구장을 보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제 자체도 우리 그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평면도상 주차 근린생활 공간 네. 주차 2대가 있으신 것처럼 네. 상가 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예. 네, 따라서 이제 아마 그 관리소장께서 이제 그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네. 지금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서로의 이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지 네. 이것 자체로 지금 형사적인 문제가 되거나 하실 것은 아니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관리장이요, 관리부장이 저를 지금도 상가 쪽에 주차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보여줘도요. 네. 지금도.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그걸 어떻게 되나 저는 더 걱정되거든요. 지금 이제 답답하신 부분은 법률적인 내용에 이제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 이제 제시를 받아도 관리소장님께서 이제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네네. 예.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수긍하시거나 동의해 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없으니까 또 저쪽에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될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전혀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이미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주차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평면도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 무시를 하고 예. 고소를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실제로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반해서 허위의 사실로 사실 고소를 하시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제 그 근데 제가 선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나요? 선제적으로도. 네? 제가 선제적으로 저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는지요. 만약에 이제 그것을 조금 지나치게 해서 내 영업을 방해할 정도가 되신다 그러면 네. 지금 사실 상가를 운영하시는 데는 주차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시잖아요. 네. 지금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상가를 갖다 운영을 하시려면 네. 주차 시설이 필요하시게 되고 네네. 또 어쨌든 내가 지금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상가에 거기 부속해서 주차장이 0.33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거기 주차를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내 상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예. 오히려 우리 상담자께서 업무방해로 예.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해요. 다만 고소가 민사 소송이 아니고 고소가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근데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실제로 저쪽에서 그 내가 주차용 공간을 못 쓰게 하는 행위가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실제로 내가 이 업무를 갖다 못할 정도 이르렀는지 이런 그런 것까지 한번 조금 평가를 해봐야 되는. 가슴이 시원합니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관리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아마 법률적으로는 조금 근거가 없으신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수긍하실 필요가 없고 저쪽에서 특히 아마 관리소장은 이 관리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비용을 받고 건물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 주체가 될 텐데요. 예. 네, 그분께서 지금 우리 소유자분한테 나가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소유권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 저기 그 방해받지 않는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지금 관료소장분께서 건물을 나가라고 하실 어떤 권리나 네. 그런 근거는 이제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기 제가 지금 차는 서 있어요.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갔다가 어거지로. 네, 네, 그런데 제 차 앞에다가 다른 차를 그 관리소장이 대라고 그래요. 네, 그래놓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어떤 때 가보면은. 그럼 네. 관리소장한테 가서 저 차 누구 차냐? 네. 그러면 난 모른다 이 새끼야. 네가 알지 내가 아냐.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막 차도 어떤 때 못 빼고 막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대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도 녹음을 해놓은 것도 있고 남바도 적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가.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네. 운전을 고소가 하시는 가능한 분도 거죠. 네네 결과적으로 그 차를 갖다 이용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업무의 하나로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다만 이제 입증의 여부가 지금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녹음도 그분이 해놓고요. 그 네. 차 운전자 녹음도 해놓고 네. 차 남바도 적어놓고 셋이 해놓은 것도 제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내 앞을 막고 있는 이제 다른 차주께서 네. 지금 관리소장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예. 차를 이제 막아놓고 또 네. 관리사장의 얘기대로 아예 뭐 그것을 이동하지 않는다든지 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이제 그 업무방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그만 상담하셔도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추가로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많이 있는데요. 네. 저도 힘들어요. 지금 듣고 나니까 좀 맥이 좀 풀리네요. 제가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맥이 풀려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일단 대화로 한번 지금 저기 드린 말씀을 관리소장과 네. 충분히 한번 말씀을 충분히는 드리시고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좀 한 상의를 5개월 해보시는 동안, 것이- 6개월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네, 대단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일상에서 이렇게 주차와 관련된 분쟁이 참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실제로 이 건물에서 이렇게 실제로 주차를 이제 하는 면적들이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이용자들보다 수가 이제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주차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 이제 관리 규약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관리 규약 등을 먼저 살펴보시고 최근에는 그 주차 이용에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한 대는 무료, 뭐 두 대는 뭐 2만 원, 뭐 세 대째부터는 막 50만 원 네. 이렇게 아예 이제 사실상 비용으로서 이제 금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도 그 입주민들이 모두 합의를 하면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규약을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가장 이것만큼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부터 건축허가 당시 주차에 대한 계획도를 갖다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상가 건물이 있으시다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주차장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구청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드린 이제 법률적인 그 조언을 바탕으로 좀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사지 크림 무료 테스트를 권하기에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신제품이라고 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화끈거려 거울을 보니 피부에 발진 같은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입 주변에도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고 물집까지 잡혀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에 바로 피부과에 갔더니 화장품 부작용이라고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42만 원이나 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인 저로서는 치료비가 너무 부담돼서 피부과를 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요. 급한 대로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긴 했지만 속상한 마음에 화장품 회사에 전화해 어떻게 이런 화장품을 팔 수 있냐고 따졌더니 직접 돈 주고 산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주고 산 건 아니지만 테스트를 받고 부작용이 생긴 건데 회사 측의 말처럼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연히 화장품 무료 테스트를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긴 사례인데요. 근데 화장품 회사 측에서는 이제 화장품을 돈 주고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자께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네. 인체 유해한 그 상품을 길거리에서 무상으로 나눠줬을 때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타인에게 고의 과실로 손해를 이제 끼치는 것은 이제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민법에서는 이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의 이제 특별법인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에 대해서 추가로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좀 더 이를 좀 완화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피해자께서는 그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어떤 사실, 또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어떤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 즉 지금 화장품의 원료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초래되었다는 사실, 또 이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일반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금 제조물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사안에서 그 상담자께서는 그 판매업체의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그 물품을 이제 사용하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부과에서 어떤 진단을 받으시고 사용 직전 직후에 어떤 사진 등을 남기신다라면 충분히 지금 피해를 갖다 증명을 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제 샘플을 미리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샘플을 써보고 샘플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내용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 샘플은 말 그대로 본품을 이제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해 보기엔 이제 시제품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그 상품을 제공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에는 본품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신 건 아니지만 만약에 구매를 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 회사에서 환불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말씀 이제 드린 대로 민법 또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피해자께서는
보상을 갖다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이러한 단순한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하시기에는 다소 이제 부담이 되시겠죠.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의 이제 피해 구제 제도가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피해 구제 접수를 받고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판매자가 이러한 제도 안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과거와 달리 화장품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거나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이러한 이제 좀 변화에 따라서 피해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817건으로 건이 접수를 됐고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피해가 252건, 표시 광고 불이행 38건 등으로 이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계약 관련된 이제 피해 중에는 사업자로부터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서 샘플만 사용을 한 후에 본품을 반품을 했는데 본품을 개봉하지 않았음에도 본품을 개봉했다. 이런 이유로 대금을 갖다 아예 청구를 하는 사례가 가장 네. 많았다고 합니다. 또 품질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사용 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데 사업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진단서나 제시를 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가끔 이제 화장품 광고를 보면 굉장히 그 내용을 좀 부풀려서 허위 좀 광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법적인 제재라든지 그런 것은 좀 없을까요? 네, 표시광고법에 보면은 사업자는 거짓 과장된 표시, 또 기만적인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표시 광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만적인 이제 표시 광고는 실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러한 광고는 결국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고시에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오인을 불러일으켜 올 가능성만 있으면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광고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의 경우에 이제 피해가 사례가 굉장히 많은 품목입니다. 최근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해서 아직 사용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성분들을 꼼꼼히 파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제 남편은 2대째 내려오는 꽤 큰 규모의 떡집을 물려받아 운영 중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남편과 함께 떡집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저에게는 시동생과 시누이가 각 한 명씩 있는데 둘 다 아직 미혼으로 시댁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동생은 제 남편이 혼자 떡집을 물려받는 건 부당하다면서 시부모님의 나머지 재산을 자신과 시누이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동생과 시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나이가 들어서도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그냥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유산 이야기를 하다가 시누이와 제가 말싸움을 하게 됐고 그걸 지켜보던 술에 취한 시동생이 밥상을 엎으며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몇 달 지났지만 두 사람은 저에게 사과조차 없는데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더 이상은 이 집안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시누이와 시동생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누이와 시동생 좀 이 도를 좀 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도 이제 그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유산과 관련돼서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있는 경우들은 뭐 비일비재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사안과 같이 밥상을 뒤엎거나 실제로 시동생이 머리를 세게 때린다든 이제 사안은 일반적이지 않겠죠. 네네. 이것은 밥상을 뒤엎은 것만으로도 그 사례에 따라서 폭행이 될 수 있는데, 머리를 네네. 세게 때렸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사안까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상담자님, 이 시동생하고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좀 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연도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민법에서는 그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배우를 받았을 때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배우자도 지금 그 시동생이나 시누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 우리 상담자분의 사과를 요구를 하고 네. 있고, 또 시부모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은 뭐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 소송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증거를 모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상들이 누적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증거 관계를 생각을 못 하시고 확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을 미리미리 준비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혼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자료가 없으신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케이스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시기 위해서라면은 미리 경찰에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출동한 경찰이 그 당시에 그 사고에 대한 경위서를 함께 작성을 하시는 네. 라면 이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실 생각을 하실 수 없겠죠. 그렇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진단서를 일단 받으시고 이거에 대한 그 관련 대화를 녹취를 하셔서 추후에 소송에 제시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그 시동생 같은 경우에 좀 폭행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동생이라든지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지금 결과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되겠죠. 시동생의 경우에는 폭행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혼의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됐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자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누이의 경우에는 뭐 유산에 관한 말다툼만 있었다. 뭐 네. 이것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누적이 돼서 더 이상 부부간의 가족 생활을, 부부간의 공동 생활을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시누이의 어떤 유산에 대한 주장들이 굉장히 이제 심했고 남편이 그것을 같이 거들면서 부부간의 관계들이 멀어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내용도 충분히 위자료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 분에게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뭐 그 가급적이면 협의 이혼을 하시고 그 안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통상 이러한 이제 그 사례에서 아마 위자료 갖다가 순순히 지급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를 하시면서 시동생과 시누이를 이혼의 책임이 있는 불법 행위자로 함께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경우에 위자료를 함께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드린 이제 좀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지하철역 앞을 지나가다가 젊은 청년에게 말에 넘어가서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제 곧 은퇴를 하고 아들도 따로 살고 있어서 우리 부부가 살아도 좋고 아니면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분양권을 받고 싶어서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하니 제가 속은 거라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좀 더 알아보니 여러 부실한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조합에 가입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탈퇴와 함께 계약금도 온전히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조합에 문의한 결과 탈퇴는 어렵다고 합니다. 탈퇴가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 얼마나 또 실망을 하셨을까 싶은데요. 이번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은 이미 많이 보도가 돼 있었죠. 뭐 흔히 얘기하기로 원수에게 이제 소개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하철역 주변에 가면 값비싼 요지의 아파트를 값싸게 분양한다라는 이제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로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이제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그 지역주택조합이 착공까지 가는 확률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약 17%, 서울의 경우는 약 8.5%만이 실제로 착공까지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가 채 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의 경우에는 10%가 정말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조합에 가입하시더라도 착공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착공이 되더라도 건축비 문제로 착공 이후에 중단이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좀 더 알아보니까 여러 부실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은 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이 뭐 모델하우스랑 실제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 수는 없는데 좀 어느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 아니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모델하우스에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어떤 이제 그 세팅을 인테리어를 해놓고 실제로는 나중에 분양받은 건물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이제 편입되었을 정도로 당시에 광고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분양 계약의 내용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가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로 제공해야 될 이제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최근에는 화려하게 이제 광고를 하면서 그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라는 이제 주의 사항들을 작게 조그맣게 많이 이제 광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신지를 잘 살펴보시고 특히 재질이나 원재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동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다는 것도 요즘에는 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실 때는 그러한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담자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2주 정도 됐고요. 지금 탈퇴는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탈퇴와 함께 또 원하시는 게 계약금을 돌려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그 조합 표준 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 납입금에서 공동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회 의결에 따라서 공제금이나 환불 시기들은 각자 규정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업자들이 이러한 그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을 좀 악용을 해서 환불을 굉장히 늦추거나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는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서는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직 조합 자체도 설립이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합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또 관리 규약이 조합의 규약이 있다라면 그 내용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들이 많이 누적이 돼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주택 그 조합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련 그 사업의 진행 정도들을 구청에서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 확보일들은 매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조합의 어떤 규정이나
규정들은 반드시 구청에 그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등을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더라도 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